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 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던데. 애플도 진출하려고 하고 애플카. 있고요. 아마존도 이제 샤오미도 하겠다. 샤오미. 네,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산업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크게 좀 타격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매출액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성장률과 변화는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자동차 산업은 네. 되게 저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거의 2, 3% 정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9천만 대가 연간 팔렸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9천만 대 중에서 한 1,700만 대가 미국이고요. 한 1,500만 대, 1,600만 대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한 2,100만 대 정도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한 60%가 이 세계 시장이고, 나머지 시장들은 뭐 일본이 있을 거고, 한국이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나마 신흥 시장에서 러시아, 브라질 이런 시장들 빼놓고서 본다면은 거의 뭐 60% 정도의 시장 규모가 미국, 중국, 유럽의 그 시장 규모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거의 80%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쪽은 결국은 연간으로 봤을 때 뭐 인구 증가수라든가 이런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수준의 성장을 밖에 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자체가 낮다라는 것 때문에 자동차는 되게 저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었던 네. 시장이었고, 그나마 그 이전에 중국이 뭐 하이싱글 정도 성장할 때, 하이싱글이라고 하면 이제 5에서 한 10%대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나마 글로벌 시장은 4에서 5% 정도 이런 시장이었는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좀 성장률이 되게 둔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되게 저성장을 갖다가 하던 그런 국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네. 코로나가 터지면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안 나가죠. 네, 그러면 일부 또 소비자들은 이제 소득도 떨어지시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살 여력도 줄어들게 되니까, 작년도에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17%가 빠졌었고요. 네. 그때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왜냐면 중국은 이제 1분기 때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좀 2, 3분기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조금 거기는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대 가까이, 20% 이상 자동차 시장이 이제 역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이제 17%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제 숫자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물론 이제 하반기에 좀 만회가 되고는 있었지만은 네. 2분기 때 까먹었던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17%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했고, 올해는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유럽 같은 경우가 작년에 24% 정도 감소를 했었던 시장이니까 유럽 쪽에서 플러스 정도 성장만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올해도 뭐 하이싱글 정도 성장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한 7에서 9%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에서 9%라는 거는 2019년도 그 빠지기 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향후 2년, 3년에 걸쳐갖고 회복하는 구간에서 네. 하이싱글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거 자체가 뭐 높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코로나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회복하는 구간에서의 성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좀 변화 진행 사항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가 이제 파워트레인의 변화고요.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랑 수소차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갖고서 뭐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편이고요. 코로나 이로 인해서 이제 각 세계 진행 축이 좀 약간의 이제 그 변화가 조금 더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수소차로의 전환은 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글로벌에서 자동차 산업이 각국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부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양을 시킬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에 대한 게 이제 환경 보호, 그다음에 이제 연비 규제 네. 이런 게 되니까 전기차 쪽으로 조금 규제라든가 보조금 쪽 집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작년에 전체 자동차 시장이 22%가 빠졌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작년에 14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커졌냐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회사당 뭐 배출가스 규제를 맞춰야 돼요. 95g/km라는 규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맞출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완성차들이 팔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뭐 적자가 나더라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각국 정부에서 하반기 위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고요. 반면에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쪽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은 지금 계속 기술이 개발은 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은 개발하는 주체가 결국은 완성차들이잖아요. 근데 완성차들은 작년에 수익이 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아요. 네. 테슬라가 일부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전면적인 과금을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은 아직 못 버는 사업에 R&D 투자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완성차들이 여력이 줄어드니까 약간 일부 업체들은 조금 축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빌리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업체들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버와 같은 리프트 같은 이런 업체들을 들 수가 있는데 우버랑 리프트 같은 경우가 작년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음식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공유경제, 모빌리티 쪽은 좀 뭐라고 될까요? 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본격화됐던 시기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축이라고 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3개 축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이 축에서 다른 변화가 발생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아니면 이제 전기차. 네. 두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세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 공유경제인데 그럼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조금 더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 전기차 이쪽, 수소차 일단 이쪽이.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빌리티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그거를 실현하는 기술이 전기차 자율주행이고 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되어야지 자율주행을 서비스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지 모빌리티 쪽을 갖다가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하겠지만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은 모빌리티죠. 이게 다 연결된 거군요. 네, 다 연결된 겁니다. 결국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은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근데 되죠. 왜 전기차- 비효율적이죠. 왜요?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 할 때는 네. 응답성도 빨라야 되고요. 그렇죠. 그 공간도 넓어야지. 그 자율주행 하면 운전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안에서 뭐 영화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인터넷 하고. 그럼 좀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넉넉한 공간을 갖다가 하는데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넉넉하나요? 앞에 엔진이 엔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빠져야 있고,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되면은 배터리를 밑에 깔게 되고, 네. 약간 그 앞뒤로 그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공간이 좀 줄어들고, 물론 이제 모터가 들어가겠지만은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공간을 네. 확보하니까 이제 차체가 똑같은 차체를 쓰더라도 앞에 공간이 좀 넓어질 그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 기능을 갖다가 할 때 자율주행의 핵심은 주변에 이제 센싱하고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해서 빠르게 응답을 해야 네.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 조작과 관련돼서 엔진 기계 기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기계 기술은 암만 빠르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기 자동차는 모터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응답성이 빠른 이런 장치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들어갈 텐데 네. 그 전자장치들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아니 차체 크기는 똑같아도 어떻게 보면 이걸 아파트로 비교하면 평수는 똑같은데 전용 면적이 그럴 수 있죠. 네. 실평수 네.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 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네, 좀 많이 많죠. 엄청 나오는데 많죠. 어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왜 갑자기 기존의 산업과 좀 동떨어진? 그런 업체들 미국계 쪽으로 먼저 보면은 네. 일단 구글의 저 모회사이죠. 알파벳의 이제 자회사인 웨이모가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애플도 진출하려고 하고 애플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죽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네, 아마존도 이제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쪽에서는 뭐 상당히 많죠. 뭐 텐센트, 네, 알리바바 뭐 이런 업체들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네. 상태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샤오미도 하겠다. 샤오미. 네, 화웨이도 하겠다.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네.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한 영역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업체들은 도대체 네. 왜 자동차 쪽에 진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자동차를 그냥 움직이는 그런 대상으로서 보면은 사실은 진출할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 과정은 이미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이 업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기존에 자동차 할 때는 딴짓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큰일 나죠. 네, 운전만 하게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근데 자율주행이 가요. 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럼 운전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 안 하시면은 뭘 하시죠? 운전 안 하면 거기서 게임도 하고. 네, 아까 영화도 말씀한 것처럼 보고, 인터넷하고 영화 보고 하겠죠. 작업도 그걸 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테슬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네. 누가 하고 있을까요? 테크 기업들하고.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죠. 아. 그럼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적인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비스할 수 없었던 그 자동차라는 공간, 그 공간이 이제는 자기 사업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침투할 수 있는 거죠. 네,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시장 자체가 되게 네.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 사람들은 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갖다가 되게 노립니다. 아니 그러면 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이분들의 기존 산업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테크 기업들이 진입하고 싶다고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인지라 자동차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들기 쉽지 않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쉬워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쉬워진 게, 네. 첫 번째로 본다면은,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기술이에요. 기계기술이고, 기계기술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진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엔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생각해 보시는 자동차 회사들, 언뜻 생각나는 회사들 해보세요. 뭐 그 대표적으로 독일에 있는 업체들, BMW, 뭐 폭스바겐, BMW, 벤츠 이런 회사들 거의 100년이 넘는 회사거든요. 일본계 회사들 얼마나 됐을 거였어요? 엄청 일본계 회사들도 거의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뭐 7, 80년도 훨씬 더 넘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가장 젊은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기아예요. 현대기아차요? 네. 그러니까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가장 젊은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예요. 현대기아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아직 그나마 젊은 정도의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기계 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성이 올라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기술일 때는 신생 자동차 회사가 엔진 기술을 갖다가 캐치업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필요하나요? 엔진 안 필요하잖아요. 엔진은 안 필요하고 모터랑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배터리는 외부에서 만들어줘요. 모터는 이미 전자 쪽에서 수십 년 그렇죠. 개발을 해왔어요. 물론 그 모터를 갖다가 단순하게 전자 기술을 자동차로 접목하는 거는 어려워요. 전자 모터를 만들어주는, 자동차용 모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자기네들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가 하지 않아도 아웃소싱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거에 따른 품질력의 차이도 과거보다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그런 뭐 기계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다음에 뭐 감성 품질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진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좀 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아요. 아, 돈 많죠. 네.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걔네 그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를 해서 돈을 조금 손실이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플랫폼이 자동차들이 많이 깔리고 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자기네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네. 애플카를 만들었어요. 애플카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뭐 아이튠즈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애플 그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도 할 거고요. 뭐 수많은 자기네들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갖다가 서비스하면은 결국은 거기서 추가적인 과금이 되고 거기서 수익으로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기반이 되게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기존 자동차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런 걸 준비 못한 데들은 좀 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그런 게 티가 안 나지만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이런 테크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이 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이군 자동차 업체들은 상당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일부 완성차들은 아마 글로벌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선발 완성차 업체들한테 M&A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게 애플, 뭐 구글, 아마존, 텐센트 이런 쪽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팀장님 보셨을 때는 어디가 좀 더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인터넷 기반으로 한 서비스망과 고객군을 확보하고 돈이 많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애플, 그다음에 알파벳 상당히 위험하고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잘할 것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네. 좀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중국계 쪽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업체들은 조금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전기차 시장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규모와 좀 성장률은 좀 어떤가? 이게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뒷단에 뭐 자율주행이든 뭐 모빌리티든 하려면. 전기차는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작년에 313만 대였어요. 313만 대라고 하면은 뭐 얼마인지 규모가 이제 안 와닿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로 전기차 침투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침투율인데 네. 작년에 4%가 처음으로 넘었어요. 4%요? 네, 4%. 96%는 아닌 거네요. 네, 96%는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 그다음에 뭐 가솔린, 디젤 네. 이런 쪽 차였죠. 그러니까 연간 판매되는 차량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비중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1%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신에 성장률은 되게 높아요.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17%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수십 %가 증가를 했었고요. 313만 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유럽이에요. 유럽이 작년도에 한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110만 대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생각하니까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33만 대? 그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거 다 더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그 3대 축은 결국은 유럽, 중국, 미국이고 요 시장 다 합쳤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 정도를 세계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좀 가장 높은 이유인 건 정책 때문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작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140%가 성장을 했어요. 140%라는 거는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쵸. 엄청난 건데 10% 침투율이 10%가 훌쩍 넘어버렸고 이렇게 됐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 정부에서 이제 CO2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가 해서 그 규정을 못 맞추게 되면 벌금을 내야 돼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럼 완성차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안 팔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를 팔아서 벌금을 덜 내든지. 아니면 이제 벌금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밀어내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전기차를 좀 되게 푸시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되게 고성장을 유럽에서 했었고요. 중국은 작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7%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네, 중국 자체로는 중국이 전기차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7%밖에 성장하지 않냐라고 하시면은 중국은 2019년도 하반기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네.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어요. 2020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자동차 시장 자체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쪽이 좀 마이너스 성장이 꽤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위주로 엄청나게 만회를 하면서 결국은 7% 정도까지 성장률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더라도 지금 중국은 2021년도 1, 2, 3월 달만 보더라도 수십 %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작년 한 해 네. 유럽이 중국을 추월했지만 올해는 중국이 다시 유럽을 추월하면서 글로벌로 가장 큰 시장으로 이제 다시 등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보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연동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좀 비싸다는 의견 많은데 이 점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전기차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규모가 작아요.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313만 대라고 했지만은 개별 자동차 회사로 보면은 20만 대, 3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에 600만 대 후반대 정도 글로벌하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 전기차 판매가 24만 대? 24만 대였어요. 그러면은 전체 자기네들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 4%대 5%가 안 되네. 네, 5%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5%도 몇 개 모델로 24만 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코나 EV, 아이오닉 EV, 니로 EV 뭐 이런 쪽으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모델 기준으로 보면은 몇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들어요. 수천억이 들고 그걸 생산 시설을 깔고 생산 라인을 깔고 하려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몇만 대 팔아갖고서 절대 그쵸. BP가 안 나와요. BP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륵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심히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감내하면서 되게 많이 팔기 시작한 거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각의 부품들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죠. 뭐 그 내연기관에 뭐 수십만 대를 팔던 이런 부품들과 다르겠죠. 몇만 대 팔던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은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네들도 적자가 그렇게까지 나면서까지 공급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그 각 부품들이 두 번째 요인들이 이제 그 마찬가지 연장선인데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은 보통 저희가 배터리를 팩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이제 단가를 갖다가 하는데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130불 정도대였어요.
130불 정도 대라면은 결국은 킬로와트당 한 1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킬로와트 시당 115만 원 정도라면은 보통 배터리가 60에서 70kWh가 한 차량당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70kWh라고 한다면은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네. 배터리 팩 가격만. 그럼 차 생산 원가가 4천만 원 정도, 3천만 원대, 뭐 4천만 원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배터리 가격만 거의 뭐 그쵸 20% 후반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네. 거기다가 모터 넣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원가만 4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차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내연기관의 일반 자동차들이 보통 비슷한 급의 생산 원가가 2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이 전기차 자체로는 생산 원가의 이미 40%를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으로만 채우면은 나머지 전체,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비쌀 텐데, 당연히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갖다가 보조금이 없이 이제 가격이 낮아져야지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배터리 쪽 가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른 부품들은 원가 구조 자체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와트 시당 네. 130달러 정도 되는데 2025년도 되면은 저희가 이걸 9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90달러라고 하면은 한 40달러 정도가 이제 네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40달러가 70 킬로와트시를 이제 곱하기 하면은 2,800달러. 그럼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원가가 절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저희는 2025년도까지 대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부품들도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다른 부품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전기차의 플랫폼화가 진행되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전기 자동차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뭐 코나라든가 그 다음에 니로, 그러니까 니로 EV, 코나 EV, 아이오닉 EV 이런 거는 사실 전기차 플랫폼을 쓴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이용한 건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전기차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불필요한 부품들도 꽤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전기차 전용에 맞게 플랫폼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불필요한 부품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다수의 모델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요번에 이제 네. EGMP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네. 이 전기차 EGMP 플랫폼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전기차가 요번에 나온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기아가 있는 EV6, 네네. 그리고 내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의 세단 버전인 아이오닉 6라는 모델을 내놓을 거거든요. 이 아이오닉 6도 똑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모델이지만은 결국은 동일한 플랫폼에서 네. 제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모델당 뭐 1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세 개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30만 대짜리 플랫폼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단위당, 대당 그 네. 부품 단가들은 그만큼 스프레드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다가 쓰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전기차 가격은 점점점 싸지게 될 사실 겁니다. 것이다.